저는 올해 65입니다. 공무원으로 평생을 일하다 퇴직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혼자입니다. 매달 나오는 연금으로 조용히 살아가고 있어요. 제 삶은 단조로웠습니다. 하지만 불만은 없었어요. 공무원 생활 내내 규칙과 원칙을 지키며 살았으니까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절차대로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살았죠. 그게 제 방식이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간단히 운동을 하고 신문을 읽었습니다. 점심은 언제나 집에서 해 먹었어요.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9시면 잠자리에 들었죠. 누가 봐도 평범한 노년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딸 유진이가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던 애가 갑자기 일주일에 두세 번씩 얼굴을 비췄어요. 처음엔 반가웠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로웠으니까요. 엄마 혼자 계시는 게 너무 걱정돼서요. 유진이는 그렇게 말하며 집안 청소를 도와주곤 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봐오기도 했죠. 효녀 같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유진이는 자꾸만 제 연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연금이 얼마나 나와요? 생활비는 충분하세요? 혹시 저축은 얼마나 되어 있어요? 처음엔 딸이 걱정해서 묻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횟수가 잦아지면서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돈 이야기를 할 때마다 유진이의 눈빛이 묘하게 번뜩였거든요. 엄마 이 집 시세가 꽤 올랐대요. 혹시 파실 생각 없으세요? 그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여기서 계속 살 거야. 유진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곧 웃음을 지으며 말했죠. 그래도 엄마 혼자 이렇게 큰 집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그 말이 묘하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위험하다니. 무슨 위험을 말하는 걸까요? 며칠 후 유진이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와 함께였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최민석이라고 제 남자친구예요. 민석이라는 남자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부드러운 말투였어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으로 살며 익힌 관찰력이 작동했죠. 민석이의 손톱 밑은 깨끗하지 않았어요. 옷은 깔끔해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소매가 약간 해져 있었습니다. 시계는 비싼 브랜드 같았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가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이었습니다. 민석이의 눈은 계속 흔들렸어요.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사람의 눈빛이었죠. 식탁에서 차를 마실 때였습니다. 민석이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석이는 황급히 자리를 떠나 복도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들렸죠. 알았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돈은 곧 마련할 테니까. 제발 한 달만 더 시간을 줘. 빚쟁이와 통화하는 소리였습니다. 명백했어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유진이가 왜 자꾸 집과 연금 이야기를 꺼냈는지, 왜 이 남자를 데려왔는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딸이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정황이 그걸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민석이가 돌아왔을 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경계심이 최고조에 달해 있었습니다. 엄마 민석 오빠 괜찮죠? 유진이가 물었을 때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괜찮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모른 척해야 했죠. 두 사람이 돌아간 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내 딸이 나를 이용하려는 걸까? 혹시 내가 오해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30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며 수많은 사람을 봤습니다. 사람의 본성을 읽는 법을 배웠죠. 제 직감은 틀린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딸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새벽녘에 결심했습니다. 좀 더 지켜보기로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됐죠. 아침이 밝았습니다. 평소처럼 6시에 일어났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제 삶의 평온은 이미 깨져버렸으니까요. 일주일 후 유진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민석이와 함께였어요. 두 사람은 묘하게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상해드릴 게 있어요. 유진이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맞은편에 앉았죠. 민석이는 옆에서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 혼자 이렇게 큰 집에 계시는 게 위험해요. 요즘 독거노인 대상 범죄도 많잖아요. 유진이의 말에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범죄라니. 정작 위험한 건 너희들 아니냐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래서 민석 오빠랑 저랑 여기 들어와서 같이 살면 어떨까 해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예상했던 제안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기가 막혔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유진이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를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같이 살면 엄마도 외롭지 않으시잖아요. 외롭지 않은 것보다 오히려 더 불안할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이 집에 들어오면 제가 어떻게 될지 뻔했으니까요. 아니야. 나는 혼자 사는 게 편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유진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민석이도 미간을 찌푸렸죠. 엄마 왜 그러세요? 딸이 같이 살자는데. 싫다고 했잖아. 분위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민석이는 슬쩍 유진이를 쳐다봤어요. 유진이도 민석이를 봤죠. 뭔가 신호를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요. 일단 한두 달만 같이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다 불편하시면 저희가 나가면 되잖아요. 유진이가 다시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안 된다. 내 결정이야.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죠. 유진이와 민석이도 어쩔 수 없이 일어섰어요. 엄마 진짜 고집 세시네요. 유진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삐진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을 배웅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 문틈으로 유진이와 민석이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시간이 없어 채권자들이 계속 압박하고 있다고. 알아, 조금만 기다려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다른 방법이라니. 무슨 방법을 말하는 걸까요? 불안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공무원 시절 메모하던 습관이 남아 있었거든요.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적었습니다. 날짜, 시간, 대화 내용까지요. 증거를 남겨야 했어요. 만약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기록이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유진이가 또 연락을 해왔어요. 이번엔 전화였죠. 엄마 오늘 저녁 같이 먹어요.
제가 좋은 식당 예약했어요.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면 더 의심받을 것 같았어요. 자연스럽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약속 장소는 시내의 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제법 고급스러운 곳이었어요. 유진이와 민석이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죠. 엄마 여기 앉으세요. 자리에 앉자 민석이가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친절한 척이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흔들렸어요. 편하게 드세요. 오늘은 제가 살게요. 유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돈으로 이런 비싼 식당에 온 걸까요? 빚더미에 앉았다면서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스테이크와 샐러드, 그리고 와인이었어요. 민석이가 와인을 따르며 말했죠. 어머님 건강하시죠? 응, 괜찮아. 나이 드시면 건강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정기 검진은 받으세요? 갑자기 웬 건강 이야기인지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대답했어요. 1년에 한 번씩 받아. 그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6개월에 한 번은 받으셔야죠. 민석이의 말투가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걱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식사 중간에 유진이가 다시 집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진짜 혼자 사시는 거 위험해요. 요즘 뉴스 보면 독거노인들 사고 많이 나잖아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지겹도록 들은 소리였죠. 걱정 마. 나 잘 살고 있어.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야죠. 엄마 나이도 있으신데. 65이 그렇게 늙은 나이인가요? 저는 아직 건강했습니다.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었어요. 나는 괜찮다니까. 제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유진이가 입을 다물었어요. 민석이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죠.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택시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두 사람이 대체 뭘 원하는 걸까? 집인가, 연금인가, 아니면 전부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뒤통수가 서늘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지켜보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커져만 갔죠. 뭔가 큰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날 밤도 잠을 설쳤습니다. 꿈속에서 유진이와 민석이가 나타나 저를 밀어내는 꿈을 꿨어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죠.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갔어요. 창문 밖을 보니 어둠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어둠 속에서 더 큰 어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은 제 딸의 모습을 하고 있었죠. 그로부터 사흘 후였습니다. 유진이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저희 집으로 오세요. 민석 오빠가 직접 요리한대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거절하면 더 수상하게 보일 것 같았어요. 자연스럽게 행동해야 했죠. 그래, 갈게. 주말이 되었습니다. 유진이가 사는 곳은 시내의 작은 원룸이었어요. 프리랜서로 일한다더니 형편이 넉넉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민석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오늘 제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식탁에는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제법 그럴듯해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이런 작은 집에서 이렇게 거창하게 차려놓은 게요. 앉으세요, 엄마. 유진이가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자리에 앉았죠. 민석이가 와인병을 들고 왔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와인 한 잔 하시죠. 난 술 잘 못 마셔. 괜찮아요. 조금만 드세요. 분위기 내는 거예요. 민석이가 억지로 권했습니다. 유진이도 거들었어요. 엄마 그냥 한 모금만 드셔봐요. 두 사람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너무 간절해 보였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들었죠. 민석이가 와인을 따랐습니다. 붉은 액체가 잔에 가득 찼어요. 제 앞에 놓였죠. 자, 건배해요. 유진이가 잔을 들었습니다. 민석이도 들었어요. 저도 어쩔 수 없이 잔을 들었습니다. 잔을 입술에 가져갔습니다. 그 순간 묘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와인 향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낯선 쓴내였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와인에 뭔가 탔다. 확신이 들었어요. 재빨리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마시지 않으면 의심받을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마실 수는 없었죠. 순간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잔을 입에 댄 척하며 몸을 살짝 틀었어요. 그리고 바닥으로 와인을 흘렸습니다. 아, 미안해. 일부러 당황한 척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제가 닦을게요. 유진이가 황급히 휴지를 가지러 갔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실망이 역력했어요. 민석이도 마찬가지였죠. 두 사람의 표정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저 와인에는 분명 뭔가 들어 있었어요. 수면제일까 아니면 더 위험한 것일까.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제 친딸이 저를 해치려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엄마 제가 다시 따라드릴게요. 유진이가 세 잔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배가 갑자기 아프네. 오늘은 술 못 마시겠어. 엄마 괜찮으세요? 유진이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민석이도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응. 그냥 집에 가서 쉬어야겠어.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이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벌써요? 음식도 안 드시고요? 미안하지만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 유진이의 손을 뿌리치고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챙겼죠. 민석이가 막아서려는 듯 했지만 유진이가 손짓으로 말렸어요.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유진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를 배웅하지도 않았어요.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두 사람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왜 안 마신 거야? 모르겠어. 눈치챈 건가? 설마 어떻게 알아? 그럼 다음에 어떻게 하지?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겨우 붙잡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안으로 들어가 문이 닫히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제 딸이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와인에 뭔가를 탄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유진이는 더 이상 제 딸이 아니었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운전기사가 괜찮냐고 물었어요. 얼굴이 창백했나 봅니다.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 문을 잠갔습니다. 체인까지 걸었어요. 그리고 소파에 주저앉았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와인을 마시지 않았으니 무슨 약물이 들었는지 알 수 없었어요. 단지 냄새가 이상했다는 것뿐이었죠. 그걸로 신고할 수 있을까?
감정이나 직감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유진이와 민석이의 계획을 밝혀내기로요. 그들이 무엇을 노리는지, 어떻게 실행하려는지 모두 알아내야 했습니다. 공무원으로 30년을 일했습니다. 조사하고 기록하는 일에 익숙했어요.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됐습니다. 수첩을 꺼내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적었습니다. 와인의 냄새, 두 사람의 반응, 나중에 들은 대화까지요. 적으면서 다짐했습니다. 절대 당하지 않겠다고. 제 딸이라도 용서할 수 없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깔려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어둠보다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딸과의 전쟁이 시작된 거였죠. 다음 날 아침 현관 앞에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유진이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건강보조식품이 가득 들어 있었죠. 엄마 건강 챙기세요. 짧은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보기엔 효녀의 선물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보조식품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봉인이 뜯어진 흔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믿을 수 없었죠. 어제 와인에 뭔가를 탄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모두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아까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제 목숨이 더 중요했습니다. 며칠 후 유진이가 또 연락을 해왔습니다. 엄마 오늘 잠깐 들러도 돼요? 무슨 일인데?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요.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는 없었어요. 그래, 와. 1시간 후 유진이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민석이는 없었죠. 엄마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유진이가 제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걱정하는 척이었지만 눈빛은 차갑게 느껴졌어요.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렇지. 그래도 병원 한번 가보세요. 정밀검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건강 이야기였습니다. 왜 자꾸 병원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의아했어요. 필요 없어. 나는 건강해. 엄마 고집 피우지 마세요. 65이면 정기적으로 검진 받아야 한다니까요. 유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됐어. 내 몸은 내가 알아.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유진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뭔가 참는 표정이었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진이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엄마 이거 좀 봐주세요. 서류를 받아 펼쳤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어요. 아니, 정확히는 증여 계약서였죠. 이게 뭐야? 엄마 집을 제 명의로 돌리는 서류예요.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듣고 보니 충격이었어요. 왜 갑자기 이런 걸? 엄마 상속세 아세요? 나중에 엄마 돌아가시면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지금 미리 증여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그럴듯한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인 게 뻔했어요. 제 집은 시세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상속세가 걱정될 수준이 아니었죠. 안 돼. 엄마 왜요? 내 집은 내가 관리할 거야. 증여 같은 거 필요 없어. 엄마가 혼자 관리하면 나중에 문제 생겨요. 지금 넘겨놓으시는 게 나아요. 유진이의 말투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설득이 아니었어요. 강요에 가까웠죠. 싫다고 했잖아. 제 목소리도 날카로워졌습니다.
유진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 제가 딸이잖아요. 어차피 나중에 제 거 될 건데 왜 이러세요? 나중은 나중이고 지금은 지금이야. 엄마가 혼자 계시다가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려고요? 그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다. 협박처럼 들렸어요. 무슨 일이 생긴다는 게 무슨 뜻이야. 노인들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넘어져서 다치거나 갑자기 쓰러지거나. 유진이의 눈빛이 싸늘했습니다. 분명한 협박이었어요. 나한테 무슨 짓 할 생각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진이가 피식 웃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엄마? 걱정되어서 하는 말이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걱정이 아니었어요. 경고였죠. 당장 나가. 엄마, 나가라고 했어. 소리쳤습니다. 유진이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곧 차갑게 굳어졌죠. 후회하실 거예요. 유진이는 서류를 챙겨 들고 일어섰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어요. 엄마 혼자 계시면 정말 위험해요. 그때 가서 후회해도 늦어요.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후회라니, 위험하다니,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소파로 가서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죠. 제 딸이 저를 협박했습니다. 집을 넘기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 거라고요. 믿을 수 없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죠. 여보세요. 박경자 씨 맞으세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금융회사 직원인데요. 박경자 씨 명의로 대출 신청이 들어왔는데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대출이라니. 저는 대출 신청 같은 거 한 적 없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대출 신청한 적 없는데요. 그렇습니까? 그럼 혹시 누가 박경자 씨 명의로 무단으로 신청한 것 같네요.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누가 제 명의로 대출 신청을 했다고요? 유진인가? 민석인가? 급히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습니다. 제 계좌를 확인했어요. 다행히 이상한 거래 내역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신분증을 어디서 복사한 걸까? 내 정보를 어떻게 알아낸 걸까? 순간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유진이가 집에 왔을 때 잠깐 화장실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 가방을 뒤졌을 수도 있었죠. 가방을 열어 지갑을 확인했습니다. 신분증은 그대로 있었어요. 하지만 위치가 조금 달랐습니다. 누군가 꺼내봤다 넣은 것 같았어요. 사진을 찍어갔구나. 확신이 들었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유진이는 제 신분증을 이용해 뭔가를 꾸미고 있었어요. 대출일 수도 다른 범죄일 수도 있었죠.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망설여졌어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유진이가 사진을 찍었다는 걸 증명할 방법이 없었죠. 그날 저녁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민석이었어요. 어머님, 저 민석입니다. 무슨 일이야? 유진이가 오늘 많이 속상해했어요. 어머님이 너무 심하게 대하신 것 같아서요. 제가 심하게 대했다고요. 황당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유진이가 날 협박했는데. 협박이라니요. 유진이는 어머님 걱정해서 한 말인데요. 그만해. 너희 속셈 다 알아. 어머님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해 아니야. 너희가 내 재산 노리는 거 다 안다고. 전화기 너머로 민석이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저희도 살아야 하니까요. 어머님이 협조 안 하시면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당장 끊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물이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유진이와 민석이는 점점 대담해지고 있었어요. 이제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죠.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했어요.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도영 씨. 옛날 같이 일했던 동료였죠. 퇴직한 세무공무원이었어요. 도영 씨는 꼼꼼하고 정확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었어요. 핸드폰을 꺼내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번호가 남아 있었어요.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도영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영 씨, 저 박경자예요. 오, 경자 씨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도영 씨, 도와주세요. 큰일 났어요. 이틀 후 도영 씨를 만났습니다. 약속 장소는 동네 도서관 근처 카페였어요. 조용하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죠. 도영 씨는 예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70이 다 되어가지만 정정해 보였어요. 경자 씨 얼굴이 많이 안 좋네요. 도영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잠을 못 자서요. 무슨 일인지 천천히 얘기해 보세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유진이가 자주 찾아온 것, 민석이를 데려온 것, 와인에 뭔가를 탄 것, 집을 넘기라고 협박한 것까지요. 도영 씨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어요. 이야기를 다 마치자 도영 씨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심각하네요.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그렇죠. 하지만 문제는 증거입니다. 지금 상태로는 신고해도 소용없어요. 예상했던 대답이었습니다. 역시 증거가 문제였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영 씨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증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이 직접 범죄를 자백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어떻게요? 녹음하세요. 대화를 모두 녹음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영상도 찍으세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녹음과 영상이 있으면 결정적 증거가 되죠. CCTV를 설치하면 어떨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도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집안 곳곳에 설치하세요. 특히 거실과 현관 그리고 방에도요. 하지만 유진이가 눈치채면 어떡하죠? 초소형 카메라를 쓰세요. 요즘은 아주 작은 것들이 많아요. 액자나 시계 안에 숨길 수 있습니다. 도영 씨는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 쇼핑몰을 보여줬어요. 정말 작은 카메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녹음기도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유진이나 민석이랑 만날 때마다 녹음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또 하나 중요한 서류들은 모두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인감도장, 통장, 신분증 같은 거요. 은행 금고에 맡기면 되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집에 있는 건 전부 가짜로 바꿔놓으세요. 도영 씨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일부러 약한 척하세요. 건강이 안 좋은 것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진이와 민석이가 더 대담하게 움직일 거예요. 함정을 파는 거군요. 그렇죠.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그 순간을 모두 기록하면 돼요. 도영 씨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역시 세무공무원 출신다웠어요. 도영 씨,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우리 오래 같이 일했잖아요. 당연히 도와야죠. 도영 씨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놓였어요. 혹시 필요하면 제가 증인도 되어 드릴게요. 경자 씨가 정신이 온전하고 협박받았다는 걸 증언할 수 있어요. 정말요? 물론이죠. 우린 동료잖아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참았지만 감정이 복받쳤어요. 그리고 이것도 드릴게요. 도영 씨가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쓰던 조사 기록 양식이에요. 날짜, 시간, 장소, 대화 내용, 증거 같은 걸 적는 거죠. 이렇게 기록해두면 나중에 법적 자료로 쓸 수 있어요.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도영 씨, 정말 감사해요. 천만에요. 그리고 무서우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같이 있어 줄게요. 그 말에 힘이 났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큰 위안이었어요. 카페를 나와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전자제품 가게에 들렀어요.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기를 샀습니다. 집에 도착해 곧바로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책장 위 액자 안에 카메라를 하나 숨겼어요. 현관 쪽 벽시계에도 하나 넣었죠. 안방 화장대 거울 뒤에도 설치했습니다. 작동이 잘 되는지 핸드폰으로 확인했습니다. 화면이 선명하게 나왔어요. 각도도 완벽했죠. 녹음기는 항상 가방 안에 넣어두기로 했습니다. 언제든 켤 수 있게요. 그 다음은 중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집 곳곳에 흩어져 있던 통장,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 같은 것들을 모았어요. 모두 가방에 넣어 은행으로 향했죠. 은행 금고를 빌렸습니다. 모든 중요 서류를 넣어두었어요. 집에는 빈 통장과 가짜 도장만 남겨뒀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유진이와 민석이를 기다리기만 하면 됐어요. 며칠 후 예상대로 유진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요즘 좀 어때요? 별로 안 좋아. 몸이 자꾸 피곤해. 일부러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진이의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그러게 병원 가보라고 했잖아요. 응, 다음 주에 가볼까 해. 제가 같이 갈까요? 아니야. 혼자 갈 수 있어. 그래도 걱정되는데요. 유진이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아니라 기대가 묻어 있었습니다. 제가 약해지기를 바라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 나 혼자 다닐 수 있어. 알았어요. 그럼 조심하세요. 전화를 끊고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대화가 모두 녹음되어 있었어요. 도영 씨 말대로 일기장에 기록했습니다. 날짜, 시간, 통화 내용, 유진이의 반응까지 자세히 적었죠.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유진이와 민석이가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를 기다렸어요. 그들은 곧 움직일 겁니다. 제가 약해 보이니까요. 그때가 바로 증거를 잡을 기회였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어둠이 밀려왔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도영 씨라는 동맹이 생겼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계획대로 약한 척을 했어요. 유진이에게 전화할 때마다 피곤하다고, 몸이 안 좋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밥은 제대로 드세요? 입맛이 없어서 잘 못 먹어. 혼자 계시면 안 되겠어요. 제가 가서 밥 해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진짜 걱정돼요. 유진이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간절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걱정이 아니라 기대라는 걸요. 어느 날 오후 유진이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민석이도 함께였어요. 엄마 깜짝 방문이에요. 녹음기를 켜서 가방 안에 숨겨두고 현관문을 열어주었어요. 어머님, 안색이 정말 안 좋으시네요. 민석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기였죠. 요즘 몸이 영 안 좋아서.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CCTV가 우리를 찍고 있었어요. 액자 속 카메라가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죠. 엄마 앉으세요. 제가 차 끓여드릴게요. 유진이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민석이는 저와 마주 앉았어요. 어머님, 혹시 유언장 같은 거 작성하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태연한 척했어요. 아직 안 했어. 나이가 있으시니까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하나. 네. 그리고 재산 정리도요. 통장이랑 인감 도장 같은 거 어디 두세요? 노골적으로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증거를 잡을 기회였어요. 서랍에 있어. 왜? 혹시 모르니까 제가 확인 좀 해볼게요. 정리가 잘 되어 있는지요. 민석이가 일어나려 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아니야. 내가 관리하면 돼. 어머님, 만약 갑자기 무슨 일 생기시면 어떡해요? 미리 확인해 두는 게 나아요.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거야? 제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민석이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게 아니라 만약을 대비해서요. 만약이 뭔데? 그냥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린 거예요. 유진이가 차를 들고 나왔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한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무슨 얘기 하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민석이가 유진이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으로 신호를 주고받는 것 같았어요. 엄마 차 드세요. 유진이가 찻잔을 건넸습니다. 저는 받아들었지만 마시지 않았어요. 지난번 와인 일이 떠올랐거든요. 뜨거워서 조금 식혀야겠다. 탁자에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유진이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졌어요. 엄마 요즘 약은 잘 드세요? 무슨 약? 혈압약이요. 나이 드시면 혈압 관리해야 하잖아요. 저는 혈압약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혈압이 정상이었거든요. 나는 혈압 문제 없어. 그래도 검사는 받아보셨어요? 필요 없어. 엄마 건강은 미리미리 챙겨야 해요. 제가 병원 예약 잡아드릴게요. 또 병원 이야기였습니다. 왜 자꾸 병원에 가라고 하는 걸까요? 됐어. 나는 하나. 엄마가 괜찮다고 해도 검사는 받아야죠.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해요? 유진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내 몸은 내가 알아. 엄마 왜 이렇게 고집이세요? 저 정말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걱정이 아니었어요. 제가 병원에 가서 뭔가 진단받기를 바라는 거였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유진이와 민석이는 제가 병들기를 원했어요. 그래야 재산을 빼앗기 쉬우니까요. 나는 안 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진이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럼 할 수 없네요. 유진이는 민석이를 봤습니다. 민석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어머님이 협조 안 하시면요. 민석이의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부드러움이 사라지고 차가워졌어요. 뭘 어쩔 수 없다는 거야. 어머님 혼자 두면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낙상 사고도 많고 혼자 계시다가 쓰러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녹음기가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어요. 너희가 날 어쩌겠다는 거야.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걱정되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유진이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저희는 어머님을 위하는 거예요. 혼자 계시는 게 너무 위험하니까 같이 살자는 거잖아요. 같이 살면 뭐가 달라지는데. 저희가 돌봐드릴 수 있죠. 혹시 무슨 일 생기면 바로 대처할 수 있고요. 무슨 일이 생긴다는 게 대체 뭘까요? 사고를 당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들이 사고를 만든다는 건가요? 너희 둘 다 나가. 일어섰습니다. 유진이와 민석이도 일어났어요. 엄마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유진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위협이었죠. 후회는 너희가 할 거야.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으로 일하며 익힌 담대함이었어요. 두 사람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녹음기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대화가 모두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어요. CCTV 영상도 확인했죠. 두 사람의 표정과 행동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도영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자 씨 어떻게 됐어요? 증거를 잡았어요. 녹음이랑 영상 다 확보했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런데 아직 부족해요.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뭐가 더 필요한데요? 실제 범죄 행위요. 협박만으로는 약해요. 그들이 직접 뭔가를 시도하는 걸 잡아야 합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협박은 증거가 되지만 결정적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죠? 더 약한 척 하세요. 그들이 행동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더 약해 보여야 했어요. 그들이 직접 손을 쓰도록 만들어야 했죠. 다음 날 유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진아, 엄마 무슨 일이에요? 어제는 미안했어. 몸이 안 좋아서 예민했나 봐. 유진이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이해해요. 요즘 정말 힘들어. 혼자 있으니까 외롭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랑 같이 살자니까요. 그래, 생각해 볼게. 근데 그 전에 서류 정리 좀 해야 할 것 같아. 무슨 서류요? 통장이랑 인감 같은 거. 혹시 모르니까 정리해 두려고. 유진이의 목소리가 더 밝아졌어요. 제가 도와드릴까? 그래 줄래? 나 혼자 하기엔 복잡해서. 물론이죠. 언제 갈까요? 내일 오후에 와. 알겠어요, 엄마. 내일 봬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함정이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도영 씨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내일 유진이 와요. 서류 정리 도와준다고. 좋아요. 제가 옆집에 대기하고 있을게요. 혹시 모르니까요. 고마워요, 도영 씨. 천만에요. 조심하세요. 다음 날 오후 유진이가 도착했습니다. 민석이도 함께였어요. 엄마 왔어요. 녹음기를 켰습니다. CCTV도 작동 중이었죠. 와줘서 고마워. 당연하죠. 서류가 어디 있어요? 서랍에 있어. 같이 가볼까? 안방으로 갔습니다. 화장대 거울 뒤 카메라가 우리를 찍고 있었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짜 통장과 가짜 도장이 들어 있었죠. 이게 다예요? 유진이가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이도 옆에서 함께 찾았어요. 다른 통장은 없어요? 그게 다야. 진짜요? 공무원 연금 통장은요? 그것도 여기 있어. 가짜 통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유진이가 받아들고 확인했어요. 엄마 이거 잔액이 별로 없네요. 그게 다야.
생활비로 다 썼어. 다른데 숨겨둔 거 없어요? 유진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의심하는 거였어요. 없어. 그게 전부라니까. 거짓말 마세요.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 이것밖에 없을 리 없잖아요. 유진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민석이도 주변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어디 숨겨놨어요? 말씀하세요. 없다니까. 없을 리 없어요. 엄마는 공무원이었잖아요. 퇴직금도 받았고. 유진이가 옷장을 열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옷들을 마구 꺼내 던졌어요. 뭐 하는 거야, 유진아. 찾는 거예요. 엄마가 숨긴 돈 말이에요. 없다고 했잖아. 민석이도 침대 밑을 뒤졌습니다. 책상 서랍도 열어봤어요. 인감 도장은 진짜예요? 민석이가 도장을 들고 물었습니다. 응, 진짜야.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짜는 은행 금고에 있었어요. 그럼 이걸로 서류 작성하면 되겠네요. 무슨 서류? 증여 서류요. 엄마 집이랑 재산을 제 명의로 넘기는 거요. 마침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카메라가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어요. 안 돼. 왜요? 어차피 나중엔 제 거잖아요. 나는 아직 살아있어. 엄마 언제까지 사실지 모르잖아요. 미리 정리해두는 게 나아요. 유진이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증여 계약서였어요. 여기 도장만 찍으세요. 싫어. 엄마, 유진이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도장 안 찍으면 후회하실 거예요.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라 경고예요. 혼자 사시다가 무슨 일 생기면 누가 책임져요. 민석이가 다가왔습니다. 위협적인 자세였어요. 어머님, 그냥 도장 찍으세요. 그럼 조용히 넘어갑니다. 안 찍어.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민석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유진이가 도장을 들고 다가왔어요. 엄마 손에 도장 쥐어드릴게요. 강제로 도장을 제 손에 쥐게 하려 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어요. 놔줘. 가만히 계세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이다, 손들어. 경찰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도영 씨도 함께였어요. 유진이와 민석이가 얼어붙었습니다. 제 팔을 놓았죠. 당신들은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유진이가 소리쳤어요. 뭐 하는 거예요? 저 엄마 딸이에요. 딸이 어머니를 협박하고 강제로 재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증거 다 있어요. 도영 씨가 CCTV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유진이와 민석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가 신고한 거예요? 유진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래. 내가 신고했어. 어떻게 그럴 수가. 너야말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엄마한테. 유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경찰관님, 데려가세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유진이와 민석이가 끌려 나갔어요. 방 안에 저와 도영 씨만 남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죠. 경자 씨 괜찮아요? 도영 씨가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고마워요, 도영 씨. 당신이 아니었으면. 아니에요. 경자 씨가 잘하신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도영 씨가 조용히 곁에 있어줬습니다. 경찰서는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앉아 있자니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형사가 제 앞에 앉았습니다. 박경자 씨,
진술 부탁드립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유진이가 자주 찾아온 것, 민석이를 데려온 것, 와인 사건, 협박, 그리고 오늘 일어난 모든 것까지요. 형사는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증거 자료 제출해 주세요. 도영 씨가 준비한 파일을 건넸습니다. 녹음 파일, CCTV 영상, 제가 기록한 일지까지 모두 들어 있었어요. 형사가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유진이와 민석이가 집을 뒤지고 협박하고 강제로 도장을 찍게 하려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왔죠. 확실한 증거네요. 이 정도면 기소 가능합니다.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증거가 인정받은 거였어요. 피의자들 조사 중인데 같이 듣고 싶으세요? 네. 조사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유진이가 앉아 있는 게 보였어요. 왜 어머니의 재산을 노렸습니까? 형사가 물었습니다. 유진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빚이 많았어요. 프리랜서로 일하는데 수입이 불안정했고, 그래서 어머니를 이용하기로 한 겁니까? 민석 오빠가 사업 실패로 빚을 많이 졌어요. 채권자들이 계속 압박했고, 유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집과 연금을 노린 거죠? 네, 와인에 뭘 탔습니까? 수면제요. 엄마를 재우고 도장을 찍으려고 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면제였구나. 만약 제가 마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어머니가 계속 거부하면 어떻게 할 생각이었습니까? 유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형사가 다시 물었어요. 사고를 꾸밀 생각이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그럼 최민석은요? 유진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이 없다는 건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옆방에서 민석이도 조사받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처음엔 그냥 같이 살면서 자연스럽게 재산을 넘겨받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거부했죠? 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낙상 사고 같은 거요? 민석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아세요? 당신 핸드폰에서 검색 기록 나왔어요. 노인 낙상 사고, 사고사 위장 방법 같은 거요.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진짜로 저를 죽이려 했던 거예요. 실행은 안 했습니다. 하지만 계획했죠. 네. 형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박경자 씨 명의로 대출 신청한 기록도 있네요. 어머니, 신분증을 도용해서요. 그건 유진이가 한 거예요. 공범이잖아요. 둘 다 처벌받습니다. 조사가 끝났습니다. 저는 대기실로 돌아왔어요. 도영 씨가 커피를 건넸습니다. 힘드시죠? 괜찮아요.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에요. 경자 씨가 용감하게 잘 대처하신 겁니다. 도영 씨 덕분이에요. 형사가 나왔습니다. 박경자 씨, 피의자들 구속 영장 청구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재판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셔야 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집에 바래다 드릴게요. 도영 씨가 말했습니다. 고마웠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경자 씨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당연하죠. 천천히 생각하세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도영 씨가 현관까지 배웅해 줬어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고마워요, 도영 씨. 정말 고마워요.
도영 씨가 떠나고 혼자 남았습니다. 집 안은 조용했어요. 거실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유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수갑찬 모습과 눈물 흘리던 얼굴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배신당했어도 제 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죠. 여보세요? 엄마, 유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한 것 같았어요. 뭐야?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 엄마 저 정말 후회해요. 용서해 주세요. 유진아, 넌 나를 죽이려고 했어. 수면제를 탔고 낙상 사고를 계획했어. 그건 민석 오빠가. 너도 공범이야. 같이 계획했잖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저 정말 힘들었어요. 빚 때문에 미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엄마를 이용하기로 한 거야? 죄송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소용없어. 넌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해. 엄마 제발. 전화 끊을게. 엄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지만 흘러내렸죠. 딸이었습니다. 제가 낳아 키운 딸이었어요. 하지만 그 딸이 저를 배신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이렇게 아픈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미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고요한 밤이었죠. 저는 그 밤 속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요.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엄숙했어요. 판사가 들어오자 모두 일어섰죠. 유진이와 민석이는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수척해 보였어요. 증인 박경자 앞으로 나오세요. 증인석에 섰습니다. 선서를 했어요. 사실대로 증언하겠습니다. 검사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피해자를 협박했습니까? 모든 걸 증언했습니다. 와인에 수면제를 탄 것, 집을 넘기라고 협박한 것, 강제로 도장을 찍게 하려 한 것까지요. 유진이의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습니다. 피해자께서는 딸이 진심으로 걱정해서 한 행동일 수도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아니요.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에 오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해가 아닙니다. 명백한 범죄였어요. 제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공무원 시절 익힌 침착함이었죠. 증거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CCTV 영상이 법정에서 재생됐어요. 유진이와 민석이가 집을 뒤지고 협박하고 강제로 도장을 찍게 하려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방청객들이 술렁였어요. 녹음 파일도 재생됐습니다. 유진이와 민석이의 협박하는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유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석이도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도영 씨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피해자 박경자 씨의 정신 상태는 어떻습니까? 매우 온전합니다. 판단력도 정확하고 기억력도 뛰어납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명백한 범죄입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재산 갈취 시도죠. 도영 씨의 증언은 힘이 있었습니다. 퇴직 공무원으로서의 신뢰도가 높았어요. 검사가 최종 구형을 했습니다.
피고인 박유진과 최민석은 노모를 상대로 계획적으로 재산을 갈취하려 했습니다. 수면제를 사용했고 사고를 위장하려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징역 3년을 구형합니다. 유진이의 변호사가 최후 변론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빚에 시달려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실제로 피해를 입힌 것은 아닙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판사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읽었어요. 피고인 박유진과 최민석은 피해자 박경자를 상대로 재산을 갈취하려 했습니다. 수면제를 사용했고 협박과 강요를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유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피고인 박유진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피고인 최민석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끝났습니다. 유진이와 민석이는 끌려나갔어요. 유진이는 제게 마지막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법정을 나왔습니다. 도영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경자 씨 수고하셨어요. 고마워요, 도영 씨.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후회되지 않으세요? 도영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후회 안 해요.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가슴은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해요. 법과 원칙을 지킨 거니까요. 도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자 씨는 강한 사람이에요. 강한 게 아니에요. 그냥 공무원으로 살면서 배운 대로 한 거죠. 함께 걸었습니다. 법원 앞 공원을 지나갔어요. 벤치에 앉았죠.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냥 조용히 살아야죠. 혼자 사시기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죠. 하지만 괜찮아요. 혼자가 더 안전하니까요. 도영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경자 씨, 저랑 가끔 만나는 건 어때요? 차 마시고 이야기 나누고요. 뜻밖의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좋아요. 그러죠. 그럼 다음 주에 도서관 독서 모임 같이 가실래요? 네, 가겠어요. 도영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어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익숙한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어요. 누가 들이닥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됐죠. 감시당하는 느낌도 사라졌습니다. 자유로웠어요. 진정한 자유였죠.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전화였어요. 유진이었죠. 받을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결국 받았어요. 엄마, 유진이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엄마, 저 여기서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를 배신한 거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요. 정말 미안하다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엄마, 나중에 형기를 마치고 나오면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제대로 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 엄마는 저를 용서 못 하시겠죠? 유진아,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지금 당장은 모르겠어. 알아요. 그래도 기다릴게요. 언젠가 엄마가 저를 다시 봐주실 때까지요. 그래, 알았어.
엄마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사랑한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그저 말뿐이었을까요? 모르겠어요. 어쩌면 유진이도 잘 모를 거예요. 욕심과 사랑을 구분하지 못했던 거겠죠.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어요. 평온했죠.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죠. 며칠 후 도영 씨와 도서관 독서 모임에 갔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 책 이야기를 나눴어요.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죠. 모임이 끝나고 도영 씨와 카페에 갔습니다. 경자 씨 요즘 어때요? 괜찮아요.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다행이네요. 처음엔 많이 힘드실 줄 알았어요. 힘들었죠.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책 이야기, 일상 이야기, 옛날 공무원 시절 이야기까지요. 웃었어요.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죠. 경자 씨 다음 주에도 만날까요? 좋아요. 그럼 이번엔 제가 맛있는 식당 알아볼게요. 기대할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슈퍼마켓에 들렀습니다. 장을 봤어요.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샀죠. 예전에는 혼자 먹기 귀찮아서 대충 사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제대로 챙겨 먹고 싶었죠. 저를 위해서요. 도착해 장을 정리했습니다. 냉장고가 가득 찼어요. 뿌듯했죠.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을 했어요. 정성껏 차린 밥상이었죠. 혼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조용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편안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를 봤죠.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중했어요. 이런 평범함이 얼마나 귀한지 이제 알았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에 대해서요. 평생 원칙과 규칙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공무원으로서 떳떳하게 일했어요. 퇴직 후에도 그 원칙을 잃지 않았죠. 딸에게 배신당했을 때도 원칙을 지켰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법과 절차를 따랐어요. 그게 옳은 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프고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어요. 사람은 가까울수록 더 크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제 딸이 그랬듯이요. 하지만 동시에 배웠어요. 나를 지킬 힘은 언제나 내 안에 있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혼자입니다. 딸도 가족도 없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도영 씨 같은 친구가 있으니까요. 독서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도 있고요. 무엇보다 저 자신이 있습니다. 강하고 당당한 저 자신이요. 65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늦은 나이지만 괜찮아요.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살면 되니까요. 잠자리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했어요. 마음이 편안했죠. 내일 아침이 기다려졌습니다. 새로운 하루가요.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배신과 위협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어요. 공무원으로 30년을 살며
익힌 원칙이 저를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칙을 바탕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게요. 자유롭고 당당하게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65 박경자의 생존기이자 재탄생기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진짜 제 인생입니다. 누구의 것도 아닌 오로지 저만의 인생이요.